네, 2시 구간의 시황을 이렇게 먼저 보고 오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식 10만원 주제부터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음식료 섹터 2023년 주도주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이건 지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음식료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터지고 나서 곡물 가격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음식료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워낙 주요한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곡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고요. 사실 제가 이 토마토에서 방송 시작한 2016년부터 음식료, 곡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던 해가 이번이 처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테마적인 움직임으로도 굉장한 주가 급등락이 관련해서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음식료 업종이 하락장에서도 선방을 해주면서 경기 방어주로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음식료 쪽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을 둘러싼 현재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료.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다들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주목했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음식료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는 편이죠. 상대적으로 그 폭발력이 좀 많이 줄었죠. 네. 제가 이렇게 이런 주목받지 않는 네. 산업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뭐죠? 네. 증권사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시기가 또는 불만을 많이 토로받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올해 내내였지 않을까 싶은데 증시가 좀 많이 주춤할 때 아니겠습니까? 최악일 때?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증시가 하락기, 네. 급하락기보다 네. 반등 시기에 더 민원이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시기에 네. 더 불만이 많습니까? 네. 왜죠? 왜냐하면 빠질 때는 네. 매크로가 깨지거나 빠지면 1800 종목 중에서 1500, 1600 종목들이 빠지거든요. 다 비슷하게 대다수가 들어가죠. 빠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전쟁, 인플레이션, 연준의 움직임을 예측, 예상, 전망하는 게 저희 일이지만 그게 바로 내일 일을 또 맞출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전쟁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모든 종목도 빠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함께 견딜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네.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런데 시장이 결국은 바닥을 잡고 계속 돌아가거든요. 위아래 사이클을 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등할 때는 빠질 때는 1800 종목 중에서 1600, 700 종목이 빠지는데 네. 오를 때는 슬림화돼서 몇몇 섹터들, 몇몇 종목들만 네.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상승 초기 때는 그리고 주도주가 만들어지는 시기 때는 지수 상승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반등이 없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는데 같이 고통을 받았으나 그 고통에 대한 인내에 대한 보상은 나 혼자 못 받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 그때 허탈감, 가장 좌절감 증권사에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현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건 하락기 때 네. 언제 시장이 바닥을 잡을 것이냐 그리고 언제 상승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상승할 때 어떤 섹터들이 먼저 치고 나갈 것인가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반도체 2차 전지만 볼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네. 실제로 네. 우리 입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언론 모든 방송 이런 쪽에 많이 오르는 입에 오르는 종목들 치고 네. 정말 그 주도주에 아예 주도주가 없다가 다음 주도주에 맞을 확률이 별로 없었거든요. 반대로 관심이 없고 굉장히 빈집일 경우 네. 다들 오르고 나서 얘기하지 바닥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관심이 없을 때 왜 이 섹터를 왜 보지? 라고 할 때 이제 스터디를 해 놓아야지만 네. 이 섹터가 갔을 때 주도주이든 아니든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소외된 섹터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던 섹터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짚어야 될 점들만 짚어주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음식료 섹터가 주도주였던 해가 있습니다. 언제죠? 굉장히 길었고요. 네. 2009년부터 아하. 2015년까지 예. 차트를 준비했는데 어. 음식료 그 섹터의 차트, 그 섹터 차트인데 네. 2009년도에 1800포인트부터 2015년도에 6800포인트까지, 어. 6400포인트까지 예. 보시면 아. 09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초록색 박스가 보이죠? 예. 꾸준히 상승, 시장 주도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대단히 흐름 좋았네요. 네, 어. 지수가 3배 올랐기 때문에 예. 종목들로는 5배,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태반이었죠. 그 당시 때 뭐 대상, 네. 뭐 삼립, 뭐 CJ 제일제당, 그런 종목들이 거의 주류, 시장의 가장 주도주였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그 당시 때의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이 음식료 상황과 굉장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를 탈출하면서 2010년도까지 지수가 반등을 했죠. 하지만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박스피. 그렇죠. 저 이후의 흐름 계속 갇혀 있으니까 야 이거 국내 지수 안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 당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을 것뿐만 아니라 네. 실적까지 코스피의 순이익까지 갇혀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런 시장 상황 대비 음식료 섹터는 뭐가 좋았길래 시장이 박스피에 있을 때 상승을 했냐? 첫 번째로는 판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판가,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가운데 곡물 가격은 안정되었거든요. 그 말은 이 판가 빼기 곡물 가격 비용이잖아요. 스프레드가 마진이죠. 예. 마진이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신제품의 출시가 굉장히 네. 많았었고요. 당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 허니 버터칩, 네. 아 그게 이 당시입니까? 네, 허니 버터칩 그리고 뭐 불닭이었죠. 네, 그리고 네. 짜왕, 아. 그리고 뭐 진짬뽕, 네. 뭐 이런 신제품 출시가 굉장히 많았고요. 아. 세 번째로 시장에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었습니다. 예. 바이오, 2차 전지, 주도주 반도체 부재. 뭐 이런 주도주가 없었고요. 주도주가 없었다라는 거는 음식료 섹터 제외하고 실적으로 치고 나가는 종목이 없었죠. 네. 공교롭게도 음식료 섹터가 끝나는 2015년도 그때부터 바이오 주식이 치고 나갔었죠. 네, 맞습니다. 2015년도 바이오 주식이 치고 나가고 2017년도부터 IT, 반도체 주식들이 반도체가 대세를 대단했죠. 이루었죠. 광풍이었죠. 그리고 2018년도쯤 돼서는 셀트리온이 네. 광풍을 이뤘고요. 이 시장의 주도주가 없었을 때 음식료 섹터가 과거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어허.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에 큰 발달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시장의 이 글로벌 시장의 공장 역할을 할 뿐더러 그 당시 때는 중국인도 이걸 먹는다. 중국인도 뭘 한다.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확대되는 시장이었거든요. 뭐 인구 압도적으로 최대 시장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9년부터 15년도까지 6년간 음식료가 이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예. 지금은 몇몇 상황 제외하고 그 당시와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언뜻 들었을 때도 네. 요즘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단 내년 소비 시장을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머니 사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지만 뭐 소비를 하는 패턴인데 다 아실 겁니다. 매크로 상황은 고물가, 네. 물가가 너무 이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고금리, 네.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음식료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실질 임금의 국내 실질 임금의 차트를 보시면 5개월 연속 감소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였죠. 돈이 풀리는 시기였습니다. 네. 돈이 풀리는 시기는 부의 효과. 내가 주식 차익 실현 안 했지만 비트코인 차익 실현 안 했지만 네. 부동산 차익 실현 안 했지만 돈을 벌었다라는 기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기분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실제 뭐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산 가격만 뛰어도 그렇죠. 나는 더 쓸 수 있어. 여유가 생기고. 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의 효과가 실종되고 오히려 역의 부의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했죠. 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자산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다운사이딩 되기 시작하니 예. 내가 매도를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소비의 의욕이 줄어드는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들은 뭐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그 연구원, 저희 메리츠증권 하우스의 저희 베스트 애널 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이 소비의 끝단은 자유소비재, 명품, 사치재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반대편 끝단은 필수 소비재, 뭐 가장 없으면 안 되는 생필품이라든가 네네. 또는 음식료 같은 것들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명품, 사치재, 필수재 다 여기 양끝 그리고 중간, 많이 비싼 것도 사고 적당히 비싼 것도 사고 뭐 가성비 좋은 것도 사고 많이 싼 것도 사고 많이 샀지만, 다 같이 좋습니다. 이제는 부의 양극화가 되고 있죠. 자산이 많은 사람, 임금이 그대로인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맞습니다. 중간이 비어버리게 되고 양극단으로 소득이 갈리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양극단만 살아남는 현상이 되거든요. 네. 어중간하게 포지셔닝된, 중간쯤에 포지셔닝된 그런 소비보다는 정말 확실하게 비싸던가 확실하게 돈값을 보여주던가 완전 사치제던가 사치제. 또는 너무 싸기 때문에 사던가, 이런 소비의 양극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 20대, 30대 위주로 그 검색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재작년, 작년, 올해 뭐 한우, 호캉스 뭐 이런 그 사치 또는 고가품에 대한 트렌드 검색 비율은 네. 크게 낮아진 게 없거든요. 어허. 이는 이 양극화의 현상 또는 이런 사치재 트렌드, 플렉스의 소비는 소비와 무관하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는 사례고요. 실제로 그 저희 저소득과 고소득의 이 차이를 차트로 준비해 봤는데, 네네. 100만 원, 200만 원의 이 소득을 가진 사람의 증가율과 월소득이. 또는 700만 원 가까이의 소득의 증가율을 보시면 이 차트 갭을 보셔야 됩니다. 예. 방향성은 거의 비슷한 모습 보이는데 갭이 과거에 비해서 벌어지는 현상 보이고 있죠. 그러네요. 이 괴리가 벌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버는 사람들은 더 벌고 이제 못 버는 사람들은 더 갇혀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양극화의 표본이군요, 지금. 그렇죠. 이 소비 시장 또한 끝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소비재보다 끝에 있는 정말 그 자유 소비재, 네. 끝에 있는 필수 소비재의 소비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만 살아남게 된다. 거기에 있는 섹터들을, 그리고 거기 음식료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아하. 음식에 대한 패턴, 네. 소비 구매 패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분류 안 했을 뿐이지, 코로나 이후로 생각해 보시면 예. 배달 급성장했었죠. 저만 해도 완전히 이제 네. 먹는 패턴이 달라졌어요. 배달의 민족 급성장했었죠. 그렇습니다. 배달은 급성장했었고 HMR이나 내식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네. 밖에서 포장해서 들어오거나 또는 HMR, 배달보다는 싸지만, 그리고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비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외식과 배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HMR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하지만 간편식이죠. 코로나 이후에 이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주류, 외식 같은 경우에는 부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를 이제 계속 벗어난 일상의 모습 보이고 있죠. 최근에 연말 술자리가 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코로나 이전 과거 비해서는 높은 수치지만 코로나 이후 대비해서는 기고 효과가 발생됐거든요. 그렇죠. 그 코로나 이후에 정점 기록했을 때 비해서는 네. 상당히 아쉬운 그렇죠. 요즘에는 또 조금 외식도 늘다 보니 네. 조금 배달의 비중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이제 기고 효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예. HMR과 내식 같은 경우에 배달에 비해서 쌉니다. 외식에 비해서 싸죠. 그러니까 소비의 극단,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는 불황령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류, 외식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는 내식도 있고 외식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외식이 많겠죠. 주류 같은 경우에 집에서는 막 죽어라 마시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류를 외식으로 분류하는데, 외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로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연말 효과를 제외하고는 이 그로스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소비의 양극화를 따져 본다라면 HMR, 내식, 그리고 특정 브랜드에 대한 집중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료 산업을 둘러싸 환경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앞서 음식료 업종이 참 괜찮았을 때 상황을 또 먼저 좀 들어봤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이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서 비용으로 나갈 만한 요인들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점, 그렇지만 판매 가격이 좀 높아진다는 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는 소비 패턴, 이런 점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점점 소비 패턴 자체도 양극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확연히 좀 비싼 쪽으로 사치품으로 가거나 아니면 필수재 쪽으로 양극단의 소비로 몰려 있다라는 점. 그러면 당연히 필수재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음식료, 이 관련된 쪽은 더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필수재,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쪽을 살펴보자면 역시 대표적으로 라면 이런 쪽으로 좀 떠오르거든요. 요 현황도 한번 자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라면 대표적인 필수재죠. 예. 네, 그리고 대표적인 내식 상품이죠. 네. 그리고 영양을 둘째 치더라도 맛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만 봐도 사실 저는 집에서 잘 안 먹습니다만 라면은 항상 쌓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 주도주가 나타났던 시기와 네. 몇 가지는 유사하고 몇 가지는 다른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네네. 일단 음식료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휘발유 가격, 집, 철강 가격, 인테리어 가격, 이런 가격들은 오르기도 하고 소폭이지만 내리기도 하고, 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료 라면 가격이라든가 과자 가격 같은 경우에 네. 오르긴 오르지만 네. 내리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없는 것 저는 같습니다. 거의 저도 본 적이 특별 이벤트가 예. 아니고서야 한 번 올리고 나면 내리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인상할 때도 얘기가 그만큼 많은 편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라면 같은 경우에 21년도 네. 작년에도 인상을 했고요. 22년도 올해에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기업이라고 일컫는 오뚜기조차도 네.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했고요. 이 라면 가격 올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아, 그럼요. 네. 작년에도 가격을 올렸는데 올해도 올해도 올린 상황인데, 올해 인상 폭을 보시면 농심이 11%, 오뚜기가 11%, 예. 삼양식품이 9.7% 올렸거든요. 이거 수치로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는 체감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근데 향후에 음식료 원재료, 대두, 네. 옥수수, 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안정을 찾게 되면 판매 가격을 떨어뜨릴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근데 옥수수, 대두, 밀가루, 제가 차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차트를 예.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20%, 25%씩 지금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실제로 식량 가격 지수 이런 것만 봐도 지난 이미 한 3월쯤부터는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이미 그 차트를 보지 않더라도 네. CPI 통해서 알 수 있죠. 맞습니다. CPI에 포함된 것들이 에너지, 주거, 그리고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건데, 이미 원재료에 해당되는 원재료 부분들은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안정을 레깅 찾고 효과 있고. 때문에 원재료 하락 효과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판매 가격은 이미 올려놓은 상황에서 원재료가 빠지기 때문에 네.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곡물 가격을 흔들었던, 원재료를 흔들었던 라니냐, 엘니뇨 같은 네. 현상, 저 아직까지도 헷갈리는데 라니냐가 발생되면 네. 그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 라니냐, 엘니뇨 같은 경우에도 이 온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상이변의 폭이. 네네. 그러니까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원재료의 측면에서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판가는 이미 올려놨고, 실적적인 차원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에 좋아질 섹터다라고 네.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2009년에서 15년 그때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 첫 번째의 그 조건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주도주가 있을까 없을까는 사실은 모르죠. 네. 당장 디램 가격이 돌아서서 반도체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네. 또는
뭐 그 이런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그 플랫폼이나 정말 돈을 벌 만한 네. 네, 그런 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뭐 챗 GPT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난리였죠. 그 인공지능 AI보다 더 뛰어난 네. 챗 GPT라고 구글을 밀어낼 만한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산업이 주도주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지만 만약 그런 실적으로 주도주가 나올지 않는다라면 음식료 또한 가능성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의 이 부흥이 네. 중요한데 아, 하긴 요즘에 네.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그렇죠. 근데 상당하죠. 그렇죠. 근데 다소 아쉬운 건 네. 과거와 같을 때는 열어가는 상황이었죠. 열어가는 상황. 네. 이 상단을 열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계속 열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단을 열어가는 상황이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섹터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종목별로는 불황형 소비라는 저가형 소비라는 타겟을 맞춰봤을 때는 네. 당연히 저가형 소비가 확대된다라면 이 라면을 명품 구입하듯이 구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네. 라면은 저가형 구매 품목이니까 그렇죠. 온라인 비중이 늘어나겠죠. 온라인 비중이 늘어난다면 단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상위 제품, 그렇죠. 1위 제품이 유리하겠죠. 압도적으로 인지도 차이에서 갈리게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곡물 가격 때문에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면 인지도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이미 가격을 올려놓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내년에 되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라면 이야기 함께 그 음식료 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곡물 가격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게 되면서 그러니까 비용으로 나갈 만한 것들이 안정을 찾게 되고 가격은 이미 올려놨고 그러니까 마진은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앞으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주도주가 아직까지 좀 부재한 환경들 음식료 쪽에서는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특히 저가형 소비, 이런 소비 패턴이 확대가 되면 특히 라면을 필두로 해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당연히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 그 종목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료 섹터의 종목별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 하우스 연구원의 종목들이고요. 탑픽 종목들이고요. 예. 이제 근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단연 라면 하면 농심이겠죠. 네. 농심이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네. 올해 994억에서 내년에 1,438억. 그리고 내년에 해외 시장 침투율조차 좋아지기 때문에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좋아졌다가 해외가 예. 조금 안 좋아지고 한 해는 해외가 좋아지는 대신 국내가 안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내 해외가 같이 좋아지는 원년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네. 요즘에 그 건강, 무설탕, 제로 칼로리 네. 그 굉장히 트렌드죠. 네. 싼 가격에 보다 건강하게 먹겠다. 그리고 이 나한테 미안하지 않게 먹겠다. 미안하지 않게 이런 추세인데 예. 제로 시리즈가 굉장히 지금 호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세로죠, 대표적으로. 소주 세로인데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연말에 술자리를 가보면 저도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접해봤거든요. 세로를 먹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설탕인데 네. 반면에 굉장히 단맛이 나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트렌드에 딱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실제로 무설탕이긴 하지만 다들 무설탕은 제로 칼로리라고 네.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무설탕이긴 하지만 예. 칼로리는 여타 소주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무설탕인 대신에 네. 다른 이제 첨가물이 들어갈 첨가물이 있기 테니.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에 먹힐까라고 네. 생각했었는데 브랜드 파워 그리고 이 마케팅 타겟팅이 굉장히 적중했는지 침투율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테라나 진로 이즈백 사례를 보시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누군가 먹기 시작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빨라지는 게 네. 이쪽 시장의 특성이거든요. 음. 때문에 초기 침투율이 굉장히 빠른 모습 보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에게 뺏긴 예. 테라나 진로 이즈백에 뺏긴 MS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때도 테라나 진로이스백 새로운 상품들이 나왔을 때 그쪽의 주가를 많이 좀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롯데칠성에 바로 또 일어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뭐 이 급식이나 이런 단체 식단에 대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이때 체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이 저가형 납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다운되겠죠. 올해 PER이 6배, 예. 내년 PER이 5배 수준 떨어졌는데 과거 동사는 평균 10배 이상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20배, 이게 실적이 부러질 때 60배까지 거래됐는데 예. 시장에서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죠. 이거 일시적인 효과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회적인 실적이 아니라 꾸준히 이 실적을 지켜낸다라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음식료 섹터가 예. 주도주가 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라면 그 가능성을 이러한 좀 요건들이 만족됐을 때 주도주가 될 거고 여기서는 요 정도의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는 예.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심과 롯데칠성,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 주목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뭐 단적으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면 뭐 대표되는 종목이긴 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라면이 뭐 간식 수준이다? 이걸 넘어서 뭐 간편식 개념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K푸드 이 문화적인 영향력도 감안해 본다면 라면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농심도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 원장님 입장에서는 세 종목 가운데 굳이 고르자면 어떤 종목 꼽아볼 수 있을까요? 농심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농심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27일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이죠. 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10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만약 10억이 된다라면 시장은 충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펀더멘탈의 요인이 아니라 수급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적어도 30억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아쉽게도 이렇게 10억이 돼버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세게 맞았죠. 그리고 네네, 어제랑 오늘도 지지부진한데 저는 오늘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살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한 15억, 20억, 뭐 50억 이런 계좌들은 예. 불며 계좌 먹기로 팔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또 내일 또 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일 또 반대의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최근에 그 기관들이 많이 사는 건 금융투자 증권사 프랍에서 산 겁니다. 네. 프랍에서 산 그런 물량들이 아마 내일 오르고 나면 때릴 확률이 많겠죠. 바로 내일. 네. 그렇더라도 저는 여기서 뭐 시장을 나쁘게 볼 만한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 내일 좀 그런 물량이 나오더라도 네. 우리가 굳이 거기 네. 흔들려서 다 팔거나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오늘을 저는 그래도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올해 너무 뭐 저도 그렇고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결국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네. 저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 꼭 드리고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놓고 싶을 때 빠질 때는 어떻게든 대책을 생각하는데 빠지고 나서 지지부진할 때는 언제 해 뜰지 모르고 완전 박앤세일의 마지막 구간일지도 모르는데 포기하는 것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년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네. 누구보다도 잘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왜 다시 또 이런 위기는 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을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못 먹었기 때문에 극복을 못 하거든요. 제대로 못 먹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닥권일 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네.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포기하지는 말라는 말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놔야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마지막 또 한마디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상 또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가기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거든요.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건 지점장의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상세히 전해주신 메리츠증권 이건 지점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려운 2022년 상대적으로 또 잘 풀어가준 음식료 업종, 그리고 또 2023년 증시에서도 기대된다고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 꼭 이 음식료가 주도주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업종별 분석을 좀 해놓아야 나중에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을 때 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